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임산부입니다. 요 며칠간 제게 일어난 일들을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남편과 3년간의 연애 후 결혼한 지 이제 1년간 넘긴 새댁이에요. 임신한 지 3개월 정도는 되었고요. 저희 집안 쪽 친척들은 대부분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친정은 부유한 편에 속합니다. 반면 시댁은 평범한 집안이에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도 다 좋으신 분들이시고 저희 친정과도 친하십니다. 신혼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시댁과 친정 둘 다 있어요. 시아버지랑 저희 아빠랑 함께 골프도 치러 다니는 사이니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는 제 남편이 저와 제 친정에 너무 잘해서예요. 다정다감한 남편과 친정을 좋아해주는 사위. 딱 그 모습만 보고 결혼했어요. 원래라면 신혼을 5년 정도 즐기고 천천히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덜컥 임신이 되었습니다. 양가의 열렬한 축하를 받았죠. 제가 체질이 워낙 허약한 편이라 임신을 알게 된 이후로 휴직을 내서 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임신 초기엔 유산될 확률이 많이 높다고 해서 그랬죠. 남편의 직종은 자세히 알려드릴 순 없지만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이 보장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일을 하러 나가는 경우도 아예 없습니다. 보통 평일에 퇴근하는 시간은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도착하는 편이에요. 저녁 약속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았었죠. 저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마법이 굉장히 주기가 정확한 편이라 임신하고 4주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이후로 남편은 퇴근하면 항상 집으로 곧장 왔죠. 한 번씩 있는 저녁 약속도 제 임신 이후로는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연애했을 때부터 사회인 야구가 취미였어요. 일주일 중 딱 하루, 일요일만 사회인 야구를 하러 가는 것 말곤 너무 다정한 남편이죠. 점심시간마다 제게 전화해서 오늘 뭐 먹고 있는데 밥은 먹었는지, 퇴근할 때 먹고 싶은 음식은 없는지 항상 챙겨줘요. 저는 입덧 말고 먹덧을 하고 있어서 땡기는 음식을 말해주면 조금 늦을지언정 무조건 사다 주기도 했죠. 퇴근하고 나서도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제가 뭐 하나라도 옮기려고 하면 호들갑 떨며 자기가 뺏어들고는 이런 건 내가 할 테니 앉아서 쉬고 있어 라며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으려고 해줘요. 태교도 너무나도 자상하게 도와줍니다. 태교의 아빠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는 동화책도 본인이 읽어주려고 하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주기도 하죠. 제가 허약한 체질이라 우리 아이는 튼튼하게 태어났으면 해서 태명이 튼튼이에요. 항상 튼튼아 사랑해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배에 뽀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다정해서 더욱 믿었던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회인 야구에는 제 친구 남편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심을 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야구 때문이에요. 하루는 낮부터 비가 온다는 기상청의 예보와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보며 오늘 야구하는 날인데 못하겠다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스포츠를 해야 진정한 남자라고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다 감기 걸려서 고생하면 어떡하냐는 제 말에 걱정 말라며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고는 집을 나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나가고 5분 정도 뒤에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관에 남편이 우산을 두고 갔더군요. 그래서 가져다 주려고 호다닥 1층으로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1층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제가 남편을 부르면서 다가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차 안에서 남편이 꼬물꼬물 움직이더라고요. 차 안에서 무슨 옷을 갈아입어? 그냥 집에서 입고 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다가가고 있었는데 제가 보지 못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남편의 차를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다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뭐지 싶었어요. 그러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요새 너무 보고 싶다. 나 임신하고 야구 응원하러 한 번을 못 가보네. 올해 언제 만나? 라고 하니까 민지가 안 그래도 요즘 너 보고 싶어 죽겠어. 오늘 사회인 야구 안 하는 날이라서
오랜만에 우리 부부 오붓한 데이트하러 가는데 영 날씨가 안 좋아서 그냥 쇼핑이나 하려고. 아니면 너희 부부도 여기로 건너올래?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 너 임신했는데 몸보신해야지. 라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더라고요. 그때를 이후로 몇 주 정도 지났는데도 일요일이 돌아오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을 미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되었든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따라 어차피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릴 건데도 샤워까지 하고 나가는 것을 보니 직감적으로 오늘이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택시를 불러서 돈을 2배로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시라고 한 뒤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 뒤따라서 나갔어요. 기사님께 아까 전화로 말했던 돈을 2배로 드릴 테니 티나지 않게 앞에 가는 차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참 안쓰럽게 쳐다보시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차를 세운 근처에 내렸습니다. 사회인야구는커녕 대학로더군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남편을 지켜봤어요. 그 순간 남편에게 어떤 여자가 걸어왔는데 그 여자는 남편에게 아양을 떠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한술 더 떠서는 그 여자 얼굴에 연속적으로 애정 공세를 퍼부었어요. 너무 놀라 결정적인 증거를 찍을 생각도 못했네요. 그냥 충격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입맛도 안 돌고 멍하니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늦은 오후가 돼서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힘없이 널브러진 저를 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여보, 오늘 왜 이리 기운이 없죠? 튼튼아, 오늘 하루 엄마랑 뭐하고 놀았어? 하며 말을 걸어오더군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니 왜 이리 우울하냐면서 오늘 야구하면서 진짜 웃긴 일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며 뻔히 다른 여자 만나고 온 걸 알고 있는데도 남편이 입에서 거짓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줄 나왔어요. 그날 저녁 먼저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기만 하더라고요. 그쯤 되니 일요일이 다가오는 게 겁이 났습니다. 또 시간은 흘러 일요일이 다가왔죠.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토요일 저녁 남동생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남동생은 저를 너무 잘 따르는 동생이라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미행을 하는데 따라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복수를 하든 이혼을 하든 용서를 하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내가 먼저 할 거니 나서서 화를 내지 말라고 하면서요. 남동생은 한숨을 쉬며 내일 아침에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남동생과 함께 남편의 뒤를 또 밟았습니다. 처음 목격했을 때는 사실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기도 했고 자세히 보기엔 이미 제가 큰 충격을 받아서 몰랐었는데 남편의 외도 상대는 저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저희 결혼식에 축하도 하러 왔었죠. 현장을 목격한 남동생은 옆에서 정말 쌍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하지 못하는 남동생인데 말입니다. 남동생은 저를 대신하여 사진과 동영상들을 찍기 시작했어요. 남동생이 당장 저쪽에 등장해서 어플하고 했지만 용기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사실 믿기 힘들기도 했었죠. 튼튼이를 위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지만 배가 땡기기 시작했어요. 일단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제 말에 남동생은 저를 신혼집에 내려다 줬습니다. 친정으로 가자는 말을 계속했지만 제가 일단 남편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잠자코 있으라고 입단속을 시켰죠. 늦은 오후가 되자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정한 남편의 한마디도 사랑스럽다는 듯 저를 만져주던 손길도 다 역겨웠어요. 무표정한 절 보며 집에 혼자 둬서 미안하다고 많이 심심했던 거냐며 애교를 부리고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때 제가 온몸으로 남편을 밀치며 너 여자 맞나? 라고 질문했어요. 남편은 아니? 라며 딱 잡아떼더군요. 저는 내가 다짜고짜 여자 만나냐고 물어보는데 왜 대답이 아니라는 대답이야?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왜 물어보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언성을 높였어요. 이어서 내가 내 두 눈으로 뭘 봤는지, 뭘 들었고 뭘 알고 있는지 말할까? 아님 네가 실토할래? 라고 다그치자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면서 계속 부정하더라고요. 저는
당신 소영이 왜 만났어? 라고 하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군요. 당신은 여자를 만나서 외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외도 상대가 내 결혼식에 초대했던 당신 후배라니. 근데 그걸 숨기고 나를 기만해? 거짓말을 어쩜 그렇게 줄줄줄 읊어? 넌 나만 기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 튼튼이까지. 말하는 도중 울컥 감정이 올라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남편이 먼저 우는 겁니다.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해서는 실수였어 라고 하더라고요. 실수요? 저는 와, 당신은 실수로 바람펴? 난 뭐 완벽한 사람이라서 몸조리하냐? 너는 지금도 계속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덮어가면서 반성은커녕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네? 너 진짜 최악이다. 라고 말한 뒤 핸드폰과 지갑만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혼자 친정을 찾아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갑작스레 찾아온 딸을 본 아빠는 어? 우리 딸 어쩐 일이야? 김서방은? 이라고 물었고 엄마는 아이 뭐야 싸운 거야? 라고 웃으셨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눈에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주룩 흐르더라고요. 임신한 딸이 우는 걸 보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나요? 한숨을 푹 쉬고 저를 안아 달래주는 남동생 품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우는 동안 남동생은 제 등을 토닥거려주며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간략히 설명했죠. 부모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아 하셨어요. 김서방이 그럴 리가 라면서요. 아빠는 화가 났고 바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영문도 모르던 시댁 부모님들은 제가 친정으로 와서 눈물을 쏟고 있다는 말에 저희 집으로 당장 오겠다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바로 집을 나선 것인지 30분도 안 걸려서 도착하셨습니다. 바로 남편과 함께요. 시댁 식구들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아빠가 김서방, 내가 오늘 들은 말이 정말 진실인가? 자네 입으로 말해보게 라고 화를 내셨어요. 근데 지가 사람이면 어떻게 거기서 고지고대로 말을 하겠나요? 남동생이 옆에서 시부모님께 저희 누나가요 매형 바람피는 걸 목격했어요. 갑자기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부탁해서 갔더니 참 못 볼 꼴을 봤거든요. 저만 보고 있기 아까운데 보여드릴까요? 라며 찍었던 동영상을 재생했죠. 남편은 욕을 하며 남동생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고 그 와중에 제 등을 발로 찼습니다. 개판 5분 전이 된 건 정말 순식간이었죠. 제가 바닥에 엎어져 비명을 지르자 모든 가족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 거실에 놓여있던 저희 아빠 골프채를 꺼내와 그걸로 후드려 패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까지 뜯어말린 후 저희 가족에게 연신 죄송하다며 아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사과하시고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셨죠. 엄마랑 아빠는 이혼을 할지 말지는 제 결정을 존중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빠가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마음이 참 든든하더군요. 친정에서 이틀 정도 더 머물렀습니다. 저희는 제가 집을 해갔고 남편이 혼수랑 신혼여행 경비를 댔거든요. 결혼식 비용은 축의금으로 해결했고요. 친정에 누워있는데 내 돈 주고 산 내 집을 내가 못 가고 있으니 억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연차를 쓴 남동생과 함께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원래는 남동생과 저희 집에 도착해 남편 짐을 싸서 문 밖에 둘 생각이었는데 웬걸 신혼집 문을 열었더니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일이라 회사에 출근한 줄 알고 오전 늦게 집으로 돌아왔던 거였는데 둘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남동생은 사진을 찰칵찰칵 찍었습니다. 저희는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고 있어 펫캠이 거실에 설치되어 있어요. 휴대폰을 켜 녹화된 영상을 보니 그 여자가 저녁에 스스로 비밀번호를 치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과 둘만의 축제를 한바탕 벌인 거였죠. 저는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모르는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고 싶다고요. 10분도 안 돼서 도착한 경찰에 의해 뒤늦게 잠에서 깬 남편과 그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야간에 들어와서 하루를 묵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쳐다보며 소름 끼친다며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경찰에 신고 후 임신한 상태라 나중에 연락 주시라고 말을 하니 참 안쓰럽게 쳐다보더군요. 남편도 남동생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어요. 난장판으로 어질러진 집을 들어보니 케이크에 와인까지 먹었더군요. 피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대충 남의 집들을 커다란 봉지에 꾸겨 넣어 현관문 밖에 둔 후 제 명의인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친정으로 다시 돌아온 저는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있으니 시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세아가 많이 놀랬지? 로 시작한 전화는 결국 남편이 선을 넘은 짓을 한 건 맞지만 실수라 생각하고 눈 감아주면 안 되겠냐는 말씀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제 남편과 그 여자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머님, 그리고 실수라뇨? 짐승 새끼도 아니고 자기가 사람이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지나친 잘못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어머님, 그건 실수가 아니라 그건 남편이 죄를 지은 거예요. 제게 외도 현장을 들켰고 저희 친정에서 그 난리가 났으면 적어도 신혼집에 그 여자를 불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 말에 어디 틀린 구석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머님, 이만 전화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죠. 남편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연락이 미친 듯이 오더군요. 사실 한 번은 얼굴을 보고 만나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의 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내가 딴 여자랑 놀았던 건 잘못했어. 근데 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쪼로로 친정에 찾아가서 그걸 이러고 앉았냐? 라더군요. 할 말은 그게 다야? 라는 말에 걔 정리할게. 조금만 시간을 줘. 라며 대꾸를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바람핀 이유를 물어보는 제 질문에 남편의 대답은 정말 더욱 가관이었죠. 넌 돈 많잖아. 처가댁도 돈 많잖아. 맨날 너네 가족한테 기죽어서 비위 맞추고 사는 거 짜증났어. 근데 걔 만나니까 아니더라. 내가 떵떵거리고 대단하단 소리 듣고 어깨가 펴졌어. 너 돈 많은 거 그냥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나도 기 좀 세우고 다니고 싶어서 바람 좀 폈다. 왜? 너 돈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진짜 실수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결혼 전 금전적으로 힘이 든 상황을 겪어 제가 다 갚아주었습니다. 시댁의 빚과 어머님 가게도 하나 해드렸어요. 둘 중 하나는 풍족하니 집도 그래서 제가 해갔죠.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항상 비싼 돈 주고 브랜드의 옷을 입혀왔고 한도도 1,000만 원인 카드도 쥐어주었습니다. 그런 것들 받을 때는 저뿐이라더니 공주처럼 대하겠다더니 좋다고 받아먹을 땐 언제고 저도 제 직업과 부를 이루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의 대가를 그런 식으로 폄하당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더군요. 먼저 자리를 떠난 남편의 빈자리를 보며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요즘 세상은 참 좋습니다. 남편의 신상 정보와 직장 주소, 자동차 번호 이런 기본적인 정보만 알려주어도 실시간으로 증거들을 보내주더군요. 사지를 인하해 줄 수 있다고 원한다면 퀵으로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통화 내역은 물론 카드 내역서도 조회를 마쳤죠. 모텔비의 선물값에 돈 몇 천은 우습게 썼더라고요. 저와 그렇게 싸운 이후에 남편을 퇴근하면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퇴근했어요. 물론 그 여자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기본 신상 정보만으로도 많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죠. 아버지께 보여드리니 이 정도면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까지 받고 쉽게 승소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한 통 남겼어요. 이혼소송 준비 중이라고요. 남편은 그 문자에 보낸 답장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저보고 그러고도 엄마가 맞냐고 합니다. 뱃속에 애를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이혼은 절대 안 된대요. 제가 내 이혼 파탄의 원인은 너의 외도고 유책 배우자 또한 너야. 네가 뭔데 이혼을 하니만이야? 위자료 준비해. 알았니?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이 상황에서까지 돈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라고 온 답장에 기가 차더라고요. 솔직히 우스웠습니다. 저는 한번 결정하면 무조건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그때까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군요.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떨어져 있는 순간을 기회로 삼아
상간녀인 여자와 알콩달콩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신을 팔려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인 그 여자도 괘씸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상간녀 쪽에서 먼저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남동생과 함께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 여자에게 유부남인 거 우리 결혼식장에 축하도 해주러 와서 알고 있었잖아요. 왜 제 남편을 만난 거예요? 라는 질문에 저는 오빠 기살려준 것밖에 없어요. 언니가 좀 더 기다려보세요. 저랑 놀 거 다 놀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겠죠?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죄가 있으면 오빠 길을 살려준 것 뿐이겠죠. 지금은 그런 책에 너무 깊게 빠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라며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죄송하다 또는 미안하다란 한마디는 들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얕잡아 보였던 건지 남편과 상간녀는 제가 이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저는 우아하게 말했어요. 제가 선물 하나 보낼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라고요. 제 말을 코웃음 치고 나가는 여자를 보고 이를 아득아득 갈았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화받은 사진과 외도 현장 증거들을 복사해 그 여자의 본가와 회사, 거기에 남편의 회사까지 보냈어요. 그 자료들의 한글 파일로 타이핑한 편지 한 장도 동봉했죠. 대충 불륜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태도와 행실이 나쁘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의 전화를 받은 저는 이런 게 돈 많은 여자의 쇼겠지. 명예훼손으로 신고 걸어. 벌금 낼게. 라는 제 말에 부들부들 떠는 목소리로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하더군요. 그 후 상간녀의 원룸으로 부모님이 직접 오셨고 회사에 바로 사직서를 낸 후 본가에 끌려갔고 남편 또한 품위를 훼손했다며 월급이 삭감되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그들이 사회에 재기하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 방해할 겁니다. 전 남편의 말대로 부모 잘 만나 돈도 많으니 쇼를 좀 해보고 싶어졌거든요. 시댁에서도 제게 미친 듯이 연락이 오고 있지만 다 피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소송들을 시작합니다. 먼저 남편과 시댁에게는 제가 갚아준 빚, 그리고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어머님 가게를 다시 회수하고 남편에게는 이혼소송과 더불어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까지 탈탈 털 거예요. 아주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이의 면접 교섭권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상간녀에게는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와 함께 위자료 소송으로 민사고소도 같이 걸 예정이죠. 튼튼이는 허약한 저와 달리 강한 아이인지 엄마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건강하게 자리 잡아주는 걸 보니 제가 힘을 내야 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 커다란 일들이 연속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참 여러모로 긴장이 되는 날이네요. 제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제 가정을 파탄낸 둘을 처벌하고 사회에 재기하지 못할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송이 다 끝난 이후 결과를 전하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번 했었는데 정말 못된 놈이랑 결혼을 해서 지금은 이혼을 하고 혼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고 있는 편이에요.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고 서울에 집도 조금 있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고 인생은 한 방이라더니 결국 이렇게 됐죠. 저는 10년 전 27살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남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콩깍지가 씌었던 건지 그 사람이 뭘 하든 다 좋았고 멋져 보였죠.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저 몰래 도박을 하러 다녀도 그 남자는 제게 걸리면 항상 사과를 하며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남자가 바뀔 것이라고 항상 믿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니 그 사람은 그 후에도
계속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도박도 하다 보니 돈도 왕창 날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제가 고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바보같이 제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해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당연히 좋다고 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는 사람을 좋아하면 많이 퍼주는 성격이라서 그 사람이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도박을 하러 가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달라길래 빌려주었고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보내주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제가 조금만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떠날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돈도 없고 그 사람이 계속 밀어서 결혼식도 못 올렸고 아이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겨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일하던 회사에서 잘렸는지 한동안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죠. 원래 남편은 한 회사에서 오래 정착하지 않고 짧게 다니면서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편인데 그때만큼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대충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박과 유흥에 빠져서 살다 보니 돈이 부족했는지 제가 하루 종일 떡볶이를 팔아서 번 돈들을 저 몰래 은근슬쩍 가져가는 겁니다. 처음엔 모른 채를 해주었지만 점점 가져가는 금액도 커지고 나중엔 아예 대놓고 가져가서 생활비가 점점 부족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돈을 가져가는 남편을 붙잡고 여보, 제발 이제 그만 가져가. 이렇게 가져가면 우리 밥도 못 해 먹어. 어? 여보가 밖에서 뭐라고 다니는지는 상관없는데 제발 돈만큼은 건들지 말자. 어? 남편이 밖에서 돈 좀 벌어온다는데 말려? 나 이번에 확실하다고. 라고 하며 저를 밀치고는 냅다 돈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밖에서 나다니는 게 그래도 저한테는 피해가 오지 않아서 가만히 뒀는데 이렇게 가져가는 돈의 액수가 늘어나니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저희 가게의 포스기에 저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걸고 남편이 돈을 빼낼 수 없게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또 가게로 찾아와서 돈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제가 걸어놓은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니 화를 내면서 야, 내가 못 믿어? 어제는 실수해서 못 닫고 오늘은 진짜 확실하다고. 당장 비밀번호 풀어.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했지만 남편은 더 화가 났는지 가게에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지고 화를 못 참으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가게에도 안 와서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나 싶었죠. 그런데 가게에 양복을 입고 인상이 나쁘게 생긴 남자 둘이서 저희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김현태 씨 아내분 박미연님 맞죠? 네, 그런데요. 김현태 씨가 저희한테 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을 기간이 지나도 안 갚아서 이렇게 손수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찾아와야 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좀 제때 갚으면 서로 좋잖아요. 네? 저희 남편이 돈을 빌려요? 하, 아내분 모르시는구나. 김현태 씨, 저희한테 500만 원 빌렸고 갚을 기간이 지나서 이자만 100이에요. 더 이상 늦추면 이자 끝도 없이 늘어날 겁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시면 빌리질 마셨어야죠. 그들의 말은 청천벽력이었죠. 알고 보니 남편은 도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제게 나오지 않자 불법 사채를 써서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도박에서 많이 따면 그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무려 500만 원을 빌렸고 사채업자들은 갚지 않으면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될 거라고 했죠. 저는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신세인데 어떻게 500만 원을 당장 어디서 구하고 그리고 이자만 100만 원이라고 하니 총 600을 어떻게 구해서 갚아야 할까요? 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정도로 버는데 남편이 그런 짓까지 하고 다니니 저는 분식점의 운영 시간을 새벽까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쓴소리 하나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으니 몸도 힘들어지는 것을 금방 느끼더라고요. 병원이라도 갈 시간을 빼면 손해가 커서 병원도 가지 못하고 근처 약국에서 약만 먹었지만 도저히 쉬질 않으니 근육통은 더 아파오더군요.
그래서 남편 몰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감기 몸살이라 며칠 동안 약 먹으면서 쉬라고 하셔서 가게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는 절대 맡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딱 하루만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게를 열고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그래도 제 몸이 건강해야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생애 처음 휴업을 결정했죠. 그렇게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고 나서 약을 먹으니 약 때문인지 잠이 솔솔 오더군요. 그래서 따뜻한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 너무 깊게 들었는지 그날을 꿈에서 죽은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단 한 번도 제 꿈에 나오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뵈니 너무 반가워서 오래 같이 있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미화야, 아빠가 급해서 얼른 가야 하거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어. 우리 미화 고생 너무 많이 했잖아. 이제 그런 거 싹 다 잊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하시면서 숫자 6개를 알려주시더군요. 그렇게 아버지가 사라지시고 저는 바로 꿈에서 깨어났고 그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보니 이건 무조건 로또 번호라는 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당장 메모를 해놓고 저는 바로 집 근처에 있는 아무 편의점으로 달려갔는데 달려가는 순간에는 신기하게도 감기 몸살 기운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그렇게 편의점에 도착해서 바로 아버지가 알려주신 번호를 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상상을 많이 하지만 로또는 당첨될 확률도 매우 희박할 뿐 아니라 뽑힐지도 모르는데 로또 용지를 매번 사는 것도 너무 아까워서 절대 로또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알려주신 번호가 진짜 당첨이 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속는 셈 치고 없는 돈을 끌어모아 샀답니다. 저는 똑같은 번호로 3장의 로또 복권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저녁이 토요일이라서 저는 로또 방송을 기다리고 있는 내내 정말 심장이 터질 정도로 크게 뛰었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꿈자리도 너무 좋았고 아버지가 직접 알려주신 번호라서 저는 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내심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TV 앞에 앉아서 기다리니 로또 복권 방송을 시작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맞춰보니 세상에나 정말로 저는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이 너무 떨렸고 제가 지금 꿈이라도 꾸는 건 아닐까 싶어 볼도 꼬집어 보았지만 아팠어요. 저는 1등의 로또 용지를 무려 3장이나 샀기 때문에 로또 1등에 3번 당첨된 거죠. 1등의 상금은 무려 20억이었어요. 그 돈이면 저는 평생 놀면서 살아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이제 고생은 끝이라는 생각을 하며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얼른 집에 와봐. 나 로또 당첨됐어. 남편은 놀라서 얼른 달려오려고 하였고 사실 저는 남편의 반응을 보기 위해 한 장만 당첨이 되었다고 말하려고 했죠. 남편은 금방 집으로 돌아왔고 로또가 당첨이 되었다고 용지를 남편에게 들이내미니 남편은 미화야, 그래서 1등 당첨 금액이 얼마라고? 20억이야, 20억. 우리 이제 빚 다 갚고 평생 놀면서 살 수 있어. 20억이라고? 남편은 액수를 듣고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그 용지를 들고 달아나는 겁니다. 맨발로 당장 집을 뛰쳐나갔고 저는 잡을 틈도 없이 남편은 사라졌죠. 남편의 로또 당첨에 눈이 멀어서 결국 저를 버리고 20억을 선택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한 장이 더 남아있었기에 남편을 더 쫓아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 상황 덕분에 저는 남편을 앞으로 절대 보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난 후 바로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남편에게 우리 이제 이혼하자. 그러니까 집으로 와서 이혼 도장 찍고 가.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지니고 있던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남편을 몇 시간 뒤 집으로 돌아와 도장을 찍었고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법원으로 가서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저희들 사이에는 아이도 없고 분할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이혼은 쉽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숙려 기간을 면제를 받았고 법원을 다녀온 후 은행으로 가서 세금 떼고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 받아보는 큰 돈에 감당이 되지 않았고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저는 원래 큰 돈을 만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우선 저는 돈을 받고 분식집으로 가서 평소와 다름없이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새벽에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는 일도 계속하고 싶었지만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면 분식집을 오랫동안 운영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분식집 운영 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렸고 저는 돈에 욕심도 잘 없고 크게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려는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서울의 작은 빌딩을 매매하니까 돈이 조금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남은 돈들은 통장에 묶어두었습니다. 저는 돈을 굴리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쓰면 또다시 예전처럼 될 것 같았거든요. 확실히 서울에 건물을 사다 보니 월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저는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아졌죠. 사채업자들은 그 이후에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아마 남편이 제 로또 종이를 가지고 달아나고 돈을 갚은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떠난 후 가게 장사도 잘 되고 건물 월세도 제때 잘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항상 골칫덩어리였던 남편도 없어서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혼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복권에 당첨되면 삶이 굉장히 크게 바뀔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더군요. 그냥 일상에서 조그만한 변화가 생기는 정도였죠. 저는 그렇게 돈을 모으다가 분식집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물건들을 싹 다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뭐라고 사는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자를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겠죠. 아마 남편은 큰돈이 갑자기 생겨서 도박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가게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전 남편과 비슷한 사람이 서 있더군요. 근데 그 사람은 옷도 너무 해져 있고 거의 노숙자와 다름없는 몰골이었습니다. 에이, 그 사람이 절대 저런 옷을 입고 있을 리가 없지. 내가 잘못 본 거야. 라고 생각하며 무시했는데 점점 저희 가게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미화야 라며 제 이름을 불렀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제 로또 종이를 가지고 달아난 전 남편이 맞았습니다. 김현태? 도대체 왜 이런 꼴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었어? 사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편의 말은 이랬죠. 제 로또 용지를 가지고 바로 은행으로 갔는데 그날은 토요일이라 은행 문이 열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마침 제가 이혼을 하자고 연락을 해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와서 이혼 도장을 찍고 나가서 도박장으로 가서 도박을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사채업자들에게 월요일에 돈은 다 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돈을 많이 빌렸고 월요일에 당첨금을 수령하고 돈을 갚으니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갚는 남편이 수상했는지 사채업자들은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죠. 남편은 일을 해서 직접 벌었다고 했지만 사채업자들은 남편을 잘 알기에 절대 믿지 않았고 결국 남편 몰래 미행을 하면서 사람을 시켜 뒤를 조사해보니 로또가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찾아가 돈을 뺏으려고 했다더군요. 처음에는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렸다고 했는데도 사채업자들은 믿지 않고 폭력까지 쓰면서 남편의 당첨 금액을 거의 다 뺏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사채업자들이 항상 자기를 뒤쫓아다니고 있어서 신고도 못하는 상황이고 돈도 한 푼도 안 남아 있어서 지금은 지하철 바닥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몸은 정말로 성한 곳이 없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너무 가엾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남편도 제 로또를 훔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미화야, 너 어디서 살고 있어? 우리 저번에 살던 집으로 가니까 아무도 없던데. 나 저기 오피스텔로 이사했어. 뭐? 이사?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열심히 일해서 번 거야? 아니? 그 큰 돈을 내가 어떻게 벌어? 사실 그때 로또 1등 용지 3개 가지고 있었어. 현태씨,
나 당신 시험해보려고 그렇게 한 거였지. 그런데 용지를 들고 달아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래도 고마워. 내가 10년간 현태 씨한테 씌인 콩깍지 그때 일로 벗게 해줘서. 미화야, 제발. 내가 염치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지내면 안 될까? 행복? 현태 씨, 난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매일 일하고 번 돈들 다 현태 씨가 도박한다고 다 가져갔잖아. 처음엔 봐줬지만 점점 생활비도 바닥났고 밖에서는 다른 여자들이랑 술 먹고 오고. 난 절대 현태 씨 만나고 싶지 않아. 제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랑 다시 재결합해 줄래? 재결합? 절대 꿈도 꾸지 마. 우리 가게엔 다시 찾아오지 마. 혼자 평생 그렇게 살아. 남편은 제게 찾아와 양심도 없이 다시 자기랑 재결합을 하자고 했고, 저는 다행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전 남편은 저를 찾아와 꽃도 주고 가게 일도 돕겠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직접 내쫓았죠. 그래도 계속 오길래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내쫓았더니 저를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돈도 얼추 쌓이고 가게도 점점 커지니 건물을 사는 게 재미가 들려서 작은 건물부터 사기 시작했고, 그리고 분식집에 알바생도 뽑고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프랜차이즈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예전부터 손님들이 이모, 여기 떡볶이 먹으러 부산에서 와요. 제발 프랜차이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많이 하셔서 손님들이 원하셔서 다행히 잘 될 수 있었어요. 저는 드디어 분식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제 분식집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제 가게를 본점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맹점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더 늘려갈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고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오로지 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